혹은 네, 올바른 방법의 어떤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이 다이어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 다이어트 혹시 관심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거의 막 배가 고프다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으로 분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비만이 중요한 질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비만으로부터 파생되는 아주 나쁜 질환들, 질병들이 많습니다. 비만 유병률 이제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남자 여자를 봤더니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만 발생률이 높아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좀 오히려 더 가꾸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 그죠? 숨어 있는 살들이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에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주변에 계신 아버님이라던가 남편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비만이 이제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데요. 병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을 좀 병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당뇨, 뭐 고혈압 이러면 막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약을 처방받거나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조치를 하잖아요. 근데 비만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좀 배가 좀 나와도 좀 움직임이 좀 힘들고 숨이 가빠도 이게 바로바로 그렇게 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다이어트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1번의 목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신감이나 자존감.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죠.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것 그 자체로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하는 것 자체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안에서 작은 성취, 큰 성취를 이루면서 회복할 수 있고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마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서 앞으로 벌어질 나한테 어떤 질병, 내가 가질 수 있는 질병들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을 비중을 좀 더 줘서 좀 더 두고 오늘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어, 이 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대사증후군 발생이 사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하트가 이제 막 심장박도 왔다 갔다 하죠. 예, 심장 문제, 심혈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암 밑에 캔서 있죠. 암세포 같은 것도 있고 간의 문제도 있고 이제 호르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서 당뇨의 위험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심혈관계의 질환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장과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생식기라고 하죠. 부인병이라고도 하는 자궁 난소, 그리고 지방간들의 간 질환 이런 것들이 비만을 통해서 대사 질환, 대사 증후군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사 질환이라는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질환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1번 제일 높은 게 뭐죠? 악성 신생물, 암이죠, 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51%, 52%를 차지하는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비만이 되면 비만이라고 내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판정이 되면 비만에 의해서 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질환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5배에서 7배까지 상승한다.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비만이야. 그래서 여기 단편적으로 요거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요거처럼 요 유해병분처럼 이런 질병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7배까지.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비만이야, 난 비만이어서 이제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이제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이 이제 자연에도 존재하는데 이 비만, 이 다이어트에도 존재한다고 해요. 여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먹은 것, 내가 쓴 것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내가 먹은 것이 이제 인테이크라고 여기 써 있고
익스펜디처가 이제 내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과 쓴 것, 100과 100이면 남는 게 0이죠. 100 마이너스 100이면, 그죠? 돈이 1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는데 카드 값으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남는 게 없다. 그죠? 거기 이제 그냥 생 바람만 불 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먹은 거를 또 쓰고 요 두 가지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한 2시간씩 일주일에 몇 번씩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네? 그러면 운동 양을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하고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부침개를 내가 검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맛집을 네이버에 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만 먹고 쪄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물만 먹어도 쪄. 나는 왜 그러지?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 물이 아니라 물처럼 먹은 다른 게 있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물처럼 먹은 다른 거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은 이미 크래커를 입에 씹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 이제 당장 이제 크기는 초코파이 뭐 빅파이 요만한데 칼로리가 엄청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다이어트는 종류를 바꾸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을 쓰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게 잘 쓰이느냐, 그럼 그거보다 많이 먹느냐, 아니면 내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런 거를 선택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아주 기본의 베이스로 기본으로 까시고 거기에다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원칙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쌓아 올릴 때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몸에는. 첫 번째는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에너지, 세 번째는 DIT라고 여기 써 있는 식사 시 열발생이에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잖아요. 그래서 100 중에 60% 아주 많은 양의 기초 대사를 위해서 쓰인다, 에너지가. 그럼 기초 대사량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어, 뒤에 나오죠. 에너지 잘 쓰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이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희도 지금 이제 미팅을 시작하면서 뇌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심장도 알아서 뛰고 우리 간은 여전히 계속 피를 돌리면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내 모든 신체 기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계속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열량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하루에 쓰는 전체 에너지의 60%를 소비한다. 그쵸? 그럼 다이어트의 기초대사량이란 되게 중요한 어휘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좋겠네요. 그죠? 확률상 가장 많은 걸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새롭게 많이 연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우리가 바로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준비기는 이제 어떤 기간인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준비기는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내 몸이 헌차예요. 그러면은 기름을 잘 못 쓰겠죠, 그죠? 엔진에 때도 끼고 하니까 배출도 잘 못하고 털털털털 되니까 나는 열심히 밟고 있는데 내 차는 나가지 않아. 그죠? 연료 소비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새 차로 바꿔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차가 쌩쌩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새 차를 줄이냐?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적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보통 체중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내가 60인데 막 57로 빠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중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의 수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기초대사량 아까 있죠? 그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준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근력 운동.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쓰면 기초대사가 올라갑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이 막 보디빌더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비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막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막 몇천 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라면을 막 계속 먹고 막 초코파이에다가 시리얼에다가 짜장면에다가 짬뽕에다 볶음밥을 하루에 다 먹어도 만 칼로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소비되는 게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기초 대사의 부분 중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또 50%가 넘는 거예요. 예. 전체 우리 하루 에너지가 100인데 60을 기초 대사로 쓰는데 그 안에서 50% 이상이 근육으로 쓴다. 그러니까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기초 대사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 기초 대사량의 범위가 그게 역치가 커지면 우리가 몸이 살 먹어도 살이 잘 안 찐다. 이런 워너비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워너비 체질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계속 해요. 근데 근력 운동을 했는데 안 피곤해, 안 아파. 근육이. 내가 팔 운동을 했는데 팔이 안 아파. 그러면 이제 운동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사실 유산소를 했다. 내가 충분히 쉬어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유산소를 했다. 여러분들 근데 마라톤을 살살살 이제 조깅을 하면 숨을 쉬면서 하잖아요. 그죠? 막 쉬면서 하는데 그건 이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 유산소라고 해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면 숨을 멈추죠. 흡 하고 막 달리잖아요. 그죠? 숨을 잘 안 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산소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소가 안 들어가. 이게 근력 운동이 무산소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이제 유산소 근데 그렇다고 유산소가 필요한 건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통이 생겼다는 건 근육 속에 그 안에 섬유가 있어요. 실처럼 그 섬유가 띵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줄 끊어지듯이 띵 끊어졌는데 그게 다시 붙어요. 우리 몸은 근육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붙을 때 더 세고 더 강하게 붙어요. 그래서 그 붙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엮을 재료. 그 재료가 단백질하고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을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등산을 내가 갔는데 뒷동산에 갔어요. 근데 알이 박혔어요, 종아리에. 그럼 종아리 운동이 된 거죠. 허벅지도 아프고 막 엉덩이도 아프면.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는 안 아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산소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근육이 근섬유가 성장을 했고 체력적으로 좀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 근육이 버텨내는 거야. 그러면 더 과부하를 줘야 됩니다. 근육에. 그래 근육이 생겨요. 그게 과부하의 원리인데 근육 생성 원리입니다. 1원칙입니다. 과부하의 원리. 그래서 근육 통증이 생기면 또 거기서 근육이 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파야 된다. 그렇다면 유산소성이 필요 없나? 그런 건 아니에요. 활동 에너지 아까 30 있죠? 100 중에 60은 뭐다? 기초대사량. 그 중에 30은 뭐다? 활동 에너지. 우리가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활동 에너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에너지를 바로 쓰이지만 되게 많이 쓰기가 힘들어요. 되게 열심히 운동해도 막 2, 300칼로리 소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게 중점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기능, 심폐기능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 그리고 소화기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도와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줄 수 있도록 점차점차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유산소를 계속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도 하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아까 10% 있죠? 60, 30 빼고 이제 10%가 남았어요. 이게 밥 먹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 말로 이제 열불나가 나오거든요. 밥 먹고 아우 열불나 그러면 이제 안 틀었던 선풍기 틀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여성분들 이제 폐경기 오시면 더 그렇게 심하죠. 발에 열 나고 막 이제 짜증 나고 금방 열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소화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먹는 대로 그 대사를 바로바로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게 열 발생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드셔도 돼. 근데 아침에 굶었잖아 우리가. 그럼 굶으면 안 돼. 블랙 퍼스트잖아요. 브레이크 패스트잖아요. 빨리 깨야 되잖아. 브레이크 빠르게 패스트 그죠? 빠르게 아침에 그걸 깨버려야 돼. 공복을 깨버리고 아침 식사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은 더 조금, 저녁은 왜 조금. 왜냐하면 저녁에는 열 발생이 되게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장 적은 열 발생을 하니까 가장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딱 먹는 걸 마치고 충분히 소화를 다 시키고 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소식하세요.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20분이래요. 근데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데만 40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이나 15분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먹어버리니까 아, 배고픈데 뭐 하나 더 먹을까? 커피, 뭐 하나 더 먹을까? 이제 케이크, 뭐 하나 더 먹을까?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20분을 넘기다 보면 이제 그게 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긴 식사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식사량으로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0분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푸드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핑거푸드, 슬로우 푸드, 내가 손으로 까고 뭐 이제 오래 씹을 수 있는 그런 걸 먹으면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고 국은 건더기부터 드시고 이제 밥 천천히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채소 꼭꼭 씹어서 먼저 드시면 시간이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아까 그 준비기에서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준비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독소. 우리 몸의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숨을 쉴 때 미세먼지, 공해, 그죠? 뭐 공장에서 나온 연기, 뭐 차의 연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피부로 우리가 생활필수물 바르는 것들이 독소가 다 들어가고 먹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독성 물질 집안에 많이 있죠. 밖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에요. 예, 체중 증가, 이거 오늘은 비만 얘기니까. 그래서 이 바디버든이라는 얘기, 이런 거는 약간 알면은 똑똑해 보이는 어휘죠. 바디버든은 뭐냐면 체내 독소가 신체가 부담을 받고 있다. 독소 때문에. 이걸 바디버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톡식 로드는 뭐냐면 로드가 쌓인다잖아요. 로딩 할 때. 그 로드가 이제 독이 쌓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몸에 독소 보이시죠? 색깔점 동글동글한 거. 우리 몸에 독소가 되게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몸집도 크고 독소도 많은 분이 살을 뺐어요. 살을 뺐는데 이제 체지방을 감소를 했는데 이 체내의 독소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체지방을 제거하면 이 독소를 지방이 붙잡고 우리 몸을 보호해줬어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독소를 잡는 역할을 지방이 하는데 그래서 지방이 독소들을 이렇게 붙잡고 수갑을 채우고 있었는데 지방이 빠졌잖아요. 그 독소가 이제 풀려나면서 농도가 확 높아져요. 몸의 체중은 줄었고 체지방도 줄었는데 독소는 그대로니까 농도가 진해져. 그러면 이 독소를 다시 잡아두기 위해 우리 몸은 지방을 다시 찌게 만든다. 그래서 요요가 온다라는 게 요즘에 연구되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기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기에는 뭘 해야 된다? 디톡스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톡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들어가시라고. 헌차를 세차로 바꾸고 세차로 운동을 하시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냥 체지방 감소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체내에 쌓인 독소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독소를 먼저 해결하고 체지방 감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독소가 계속 남아있으면 지방이 중화를 시키는데 지방이 빠져버리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의 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요 현상을 바로 다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독소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는 수십 년간 쌓여왔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간 쌓여가지고 이걸로 한 달, 두 달 만에 이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기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먹는 거를 먼저 바꿔야 돼요. 아까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식원병이라고 해서 먹는 거에서 오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우리가 일단 바꿔야 됩니다. 클린 푸드라고 하죠. 클린한 거라고 얘기하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클린한 걸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예, 식이섬유 풍부한 과일 채소. 식이섬유는 영양가의 가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쓰레기 청소부 역할을 하죠. 영양학적 가치는 없지만 건강에는 엄청나게 더 가치가 있는 현대인이 많이 안 챙기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식이섬유가. 그리고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유산균, 식이섬유, 프락톨리고당 이제 프리바이오티스죠. 유산균이 먹이. 그래서 우리의 장에 유해균이 있으면 유해균 많으면 유해균에서도 독성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유해균을 이제 균형을 맞춰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유산균들, 유익균들을 넣고 그거에 먹이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비만 원인균이 요즘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만 원인균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생지한테 넣었더니 생지가 비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유산균이. 그리고 우리 몸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간, 그래서 간을 위해서 기능성 인정받은 미클시슬 추출물, 그리고 간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비타민 B군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시면 간이 계속 해독을 해요. 간이 계속 해독을 해요. 그래서 그 해독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유해산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라도 몸이 아프지만 유해산소가 발생돼서 그 유해산소 때문에 또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 유해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C 드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죠. 그래서 수분 섭취 충분을 해야 땀으로, 그죠? 소변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물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기본이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생각 말고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충분한 영양, 그죠?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위한 충분한 영양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클린한 식품들을 찾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이거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단순히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하셔라. 그죠? 삼시세끼를 내가 어떤 음식을 골라서 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음식뿐만 아니라 수면, 그쵸? 수면 시간도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생체시계다 이랬던 시계를 딱 생각하시면 시계를 이미지를 딱 띄워놓고 생각하시면 12시부터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이 있고 없고 그죠? 낮과 밤 요거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달라지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리듬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사람의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하루 24시간인데 이제 요걸로 우리의 체온, 수면, 그리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영향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이 뇌의 시각교차 상액이라는 부위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리듬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낮 시간에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합성이 돼요.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입니다. 대충 9시쯤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안 자면 막 졸린데 그때쯤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고 싶어요. 그렐린이 나오면서 막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못 잤잖아.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고 싶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죠. 잘 때 자야 돼요. 예,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애기 잘 때 자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어떤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주기가 돌아간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라고 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옆에서 깨우면 입을 확 걷어버리면 짜증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확 스트레스 받고 일어나. 그러면은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승질내면서 정신이 확 깨져. 이게 각성 상태다. 예, 이게 각성 상태입니다. 얼굴에 물을 확 뿌려버리면 승질나면서 이제 머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막 피곤해 이런 게 없잖아요. 각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호르몬이 각성 상태를 주면서 학습은 아침에 머리의 각성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라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지나면서 낮이 되면 이 피로도가 조금 쌓이면서 각성 상태가 떨어지고 대신에 신체 능력이 좀 올라옵니다. 각성 상태가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몸과 머리를 같이 쓰는 활동 같은 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이제 멜라토닌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이제 몸이 노곤노곤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때 이제 대사가 줄어들면서 먹는 거는 다 지방으로 왜냐하면 몸이 대사를 줄였는데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뺍니다. 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밤 8시 이제 새벽 시간이죠. 자정이 지나서 6시까지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체온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때 샤워를 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 따뜻한 미온수로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12시부터 자정부터 4시까지는 꼭 수면 시간에 포함을 해라, 여러분들. 최소 7시간을 자는데 그때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추천을 보통 합니다. 예,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은요. 몸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자는 걸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잘 챙겨 영양 관리를 잘 챙겨 하고 그리고 신체 활동 햇빛을 충분히 보는 신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시간에 자서
이제 저녁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면에 이르는 게 올바른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한다 그러면 호르몬에 되게 중요한 신체 기관인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뭐 내 몸에 보일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신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양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이 리듬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예,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에 스위치가 안 켜져요.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예,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쌓이면 점점 이제 만성 피로에 다다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체 리듬을 이제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4시간, 자는 시간 보통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는. 4시간 전에 이제 드시지 마시고, 내가 7시에 저녁을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7시가 넘어서 아침을 드시는 12시간 공복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수면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반드시 포함해라. 네.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먹느냐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일정하게 먹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일정하게 먹는 게 좀 어렵다면 그 시간을 좀 신경 써서 일정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좀 신경 써서 드세요. 그래서 미국 솔크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식생활 패턴과 수면이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중에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면을 하시고 저희 아이 잘 때까지는 되게 은은하게 빛을 틀어주는데 자자마자 그는 불 새까맣게 다 큽니다. 네. 잠들자마자 1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잠들자마자 최초 1시간. 그래서 그 최초 1시간에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까맣게 만듭니다. 저희 아이가 잘 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각성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실경사님처럼 요가를 몸을 움직이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쐬야 나중에 밤에 잠이 잘 온다.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된다. 그리고 요게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겁니다. 렙틴, 그렐린. 누가 나쁜 놈 같아요? 이름만 딱 보면 그렐린이 좀 나쁜 놈 같죠? 그래서 내가 자꾸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렐린이 분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그렐린이 나오면서 먹고 싶다가 돼요. 근데 충분히 잠을 자면 이제 렙틴이 나오면서 이제 억제가 됩니다. 충동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먹는 거에 굉장히 그래서 일이 많고 야근을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잠이 줄어드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악순환이죠. 비만의 악순환.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렐린 분비가 촉진된대요. 그래서 탄수화물 음식을 안 먹다기보다 양질의 탄수화물로 바꿔야 된다. 예,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라던가 그런 양질의 탄수화물로 바꿔야 됩니다. 오트밀 같은 거 굉장히 좋죠. 요즘에 잘 나오죠. 예, 그런 거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으면 단백질이 자체가 포만감이 있고 소화가 오래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길게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음식 섭취 자체로도 그렐린 분비가 줄고 렙틴 섭취가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굳이 입맛이 안 땡깁니다. 그래서 단 거 먹으면 또 단 거 땡기는 게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활용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거고요. 바디키를 통해서 기본 저희가 체중 조절용 식품을 통해서 제가 바쁠 때 한 끼 식사를 하고요. 거기에 체중 조절용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 탄단지, 비무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몸에 불 켜야 되니까 단백질이 이제 원료라 그랬죠. 그리고 오메가3는 전기 배선 수도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흘러야 되니까 요 3가지 베스트입니다. 요 3가지 꼭 드시고 유산균은 우리의 장 관리,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유익균을 늘려야 우리 몸에 독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이브 비치 플러스 식이섬유, 유산균 먹이니까 요거는 저희 밥에다가 제가 쫙 뿌려가지고 한 5분만 있으면 눅눅해져요. 그럼 씻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애기도 잘 먹어요. 좀 딱딱하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김가루 뿌려가지고 먹는데 그러면은 식이섬유 있는 흰밥이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 식이섬유 같은 거, 그리고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들, 슬림팩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 건강을 위한 해독, 디톡스를 위한 밀크시슬,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아이트를 통해서 최적의 건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이어트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디오를 저 끄겠습니다.